(2018년 3월) 미국 몬머스 대학 여론조사. 국가 정책을 은밀히 조종하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 집단이 존재할까? 제1장 정치 개입.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각계 인사들의 사찰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사찰당한 사람들의 수는 무려 1,000명. 명백한 불법이죠.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마저도 밝혀진 것이지 밝혀지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사찰 문건에는 사생활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스파이 앱, 실제 그 해킹 툴을 사용했다는 내역까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 설치가 되면 스마트폰의 모든 작동이 국정원 서버로 다 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거를 점거라고 하더라고요. 폰을 점거했다. 그다음에 패킷 감청을 통한 인터넷 감청. 패킷을 역조립하는 겁니다. 거의 동일한 화면을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화면을 동일하게 띄우게 하는 그런 감청 방식인 거죠. 종북, 이념 오염, 국가 정체성 훼손. 사찰의 목적은 정치 보고서의 작성이었습니다. 단지 정부에 반대되는 그 입장을 가진 지식인이라는 것 하나로 반정부 활동이다 이렇게 딱 규정돼 있고, 실제 그 명단의 어떤 큰 주제는 무슨 용공 분자들과 연계된 뭐 불순 분자 뭐 이런 식의 타이틀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충격이 컸죠. 국정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도 정치 개입에 나섰습니다. 내사의 목적은 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 활동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죄 수사가 아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정치 보고서의 작성입니다. 정보 수집 활동을 해야죠, 당연히. 경찰 정보가 다루는 건 시국 정보라고 그래서 통치 정보, 말이 좀 되게 이상하잖아요. 정보 경찰이 한 2~3천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활동인가? 군사정보기관인 기무사 또한 민간인들을 사찰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과 시민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까지. 사찰 목적은 역시 정치 보고서의 작성이었습니다. 학부모 다수가 노동자로 반정부 성향, 유가족 선동으로 정치 투쟁화 움직임. 박근혜 탄핵 만세! 만세! 촛불 승리 만세! 만세!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지만 기무사는 정치 보고서 작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11월 12월부터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의 기무가 당시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던 문건들의 목록이 좀 입수가 됐었습니다. 문재인 캠프, 안철수 캠프의 내부 동향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 국방부 장관에게 올라갔고, 대선 기간 내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찰 보고서가 없습니다. 목적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정보를 모아서 누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가? 우리는 정보기관이 정권에 충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독재 시절의 경험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정보기관은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충성을 다했지만 민주 세력이 집권하면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읍시다.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이 위대한 도정에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무사는 대통령의 통화를 감청했습니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하였는데,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업무를 국방부 장관과 논의하였다고 한다. 정보를 왜 모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감청을 하면서까지 정보를 모은다는 건 그 정보를 어딘가 갖다 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감청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토의들을 했을 것이고,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그걸 감청해서 어딘가에는 갖다 줬을 것이다, 추론될 수 있지 않을까. 군인권센터에 제보된 기무사 요원의 증언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무사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기무사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합니다. 최초로. 기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권을 운영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기무사 입장에선 적과 같은 사람이죠.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대통령, 우리를 파트너로서 여기지 않는 대통령을 약점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국가정보원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써먹는다 하는 그런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점만큼은 노무현 대통령이 훌륭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 정치적으로 현명했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냐면은 너무 선의를 갖고 대했다 싶어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룰에 의해서 따라오겠지 생각했다 뒤통수 크게 맞으신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세우고 지킨 나라인데 이걸 김대중 빨갱이, 노무현 빨갱이가 등장해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결단난 거죠. 나라를 지키는 변치 않은 핵심은 우리 공안기관들입니다.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정보기관의 개혁은 촛불 정부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정치 개입의 차단이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개혁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름을 또 바꿀 뻔했는데 성격을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대외정보원, 해외정보원, 즉 국내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게끔. 역시 공안세력이라는 게 워낙 막강하게 힘을 갖고 있다고 안에서 딱 버티다가 보니까 그걸 지켜낸 거죠. 명칭 변경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당연히 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해무야도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실상 방출이 됐던 사람들이 민간인 경력직 공무원을 뽑는 자리에 지원해서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이 회전문이 기무사 인적 개편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 그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로 기무사가 됐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경찰 개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경찰 폐지가 안 됐다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거고요. 지금도 보안은 여전히 대공으로서의 요소만 갖고 있습니다. 생태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다른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 위협하는 여러 보안 요소 이런 데 관심은 없고요. 오로지 북한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말로는 대공수사권 없애고 경찰 넘겨주고 막 얘기하지만 여전히 공안기관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대북 적대, 진보 세력 척결, 좌파 척결 이런 쪽으로 잡혀 있어요. 이 목적과 사명이 바뀌지 않는다면 공안기관은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즉 간첩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불길한 예측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남북 관계의 급물살이 예견되었고 교류 협력 사업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한 기술자들과 인공지능 개발 사업을 하던 김모 씨가 갑자기 구속된 것입니다. 특이할 것은 국정원이 김모 씨의 사업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협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이 저 같은 민간인 업자들의 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단계였다면 관리를 넘어서 기획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기획을 한 거죠. 이 사람을 간첩으로 엮겠다는 기획을 한 건데 그래서 그 기획을 한 것을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조작이 들어간 거죠. 이 사건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작동했습니다.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것은 위험하다. 언제든지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인데 왜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는 사실은 의문인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이라는 자체가 간첩을 조작하는 거고 그러한 안보를 기획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그 법이 있으면은 문재인 정부 아니라 그 누구라 하더라도 이런 조작 사건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시공작 국정원을 해쳐라!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쳐라! 2019년 8월 국정원 프락치 폭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국정원에 매수되어 어느 시민사회단체에 침투했고 이후 5년 동안 공작 활동을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아로 사건에서 이성윤 씨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도 우리한테 협조를 하고 끝까지 버텨서 뭐 10억 넘게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그냥 잘 버티고 이 비밀만 유지를 잘하면 돈을 그만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회유를 한 거죠. 그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사찰하고 몰래카메라, 대화 녹음 등 불법 공작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이 지시한 공작의 핵심은 증거 조작이었습니다. 좀 바람도 불고 파도 소리도 나는 곳으로 이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뭔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잘 안 들리게 녹음이 되면 지령을 받는 것처럼 꾸미기 쉬우니까. 국정원은 김 씨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도 강요했습니다. 기행을 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 누군가를 접선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조작을 하기도 하고, 송년회를 한다 그러면 송년회 모임이 무슨 지하혁명 조직의 그런 모임이 돼버리고 마치 모든 게 북한과 연결돼 있거나 뭐 특별한 조직 활동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국정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런 걸 계속해도 되는 것이냐?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끄떡없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비밀을 유지를 잘하고 지금처럼 잘 협조하면 이제 괜찮다. 그 음성을 들어보면 그 직원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일하는지가 느껴지거든요. 그 인식은 자기들이 하는 건 무조건 국가를 위한 것, 자기들이 하는 건 무조건 정당한 것, 이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프락치를 이용한 국정원의 공작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학생운동할 때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했으니까 저를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를 연결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 동문회, 고대 민주동문회 그런 데까지도 사실은 이제 알아보라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요. 서울국정원장 때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만약 국정원의 공작이 성공했다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시민사회, 현직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 이것은 지나친 억측일까요? 우리는 2016년 촛불항쟁 당시 기무사가 기획했던 간첩단 사건도 같은 종류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당시 기무사는 유력 정치인이 포함된 대규모 간첩단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계엄은 실패했지만 리스트는 남아 있습니다. 정치 개입이 일상이었던 군 정보기관으로선 보수 진영 쪽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일 것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터뜨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들도 그 맥락과 시점이 대단히 정치적이라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청원 동의, 그리고 대선 전국의 본격화. 지속적으로 이른바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논거를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기 위한 사건들인 거죠. 이 공안기관들이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도 하고 화해 분위기로 가고 분단체제가 이제 해체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자 이제 밥그릇이 이제 위험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봐라, 아직도 간첩이 있지 않냐.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지면 즉각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국민들 속에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과 남북 간 교류 협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됩니다. 둘째, 종북으로 몰리지 않기 위한 자기 검열, 상호 검열에 휘말립니다. 셋째, 민주 진보 세력은 위축되거나 분열되고 수구 세력은 크게 결집하여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정권 말기잖아요. 정권 말기에 다음 정권은 어떤 성격의 정권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점에라도 이렇게 자기들의 존재감,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은 이런 측면에서 국가를 위한 거다, 이거를
시위하는 게 아닌가. 그것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정권 교체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바뀔 수 있다, 혹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운들이 있는 거죠. 자, 이걸 준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촛불로 집권을 하고 모든 개혁을 사실은 한 달 사이에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세월 지나가고 이게 뭡니까? 개혁이라는 건 미친 척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화합이고 상생이고 그걸 정리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개혁을 국정원 하나 갖고 합니까? 국정원 개혁을. 제2장 DNA 2016년 4월 7일 중국의 류경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2명이 탈북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진짜 어느 한순간도 우리 어머니들이 눈에서 눈물 마를 새가 없습니다. 정말. 북한은 국정원이 공작한 납치 사건이며 종업원들을 즉시 송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제조사단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배인 허강일의 속임수에 넘어가 강제적으로 납치됐다. 전 작전이 국가정보원의 지시하에 추진되었다. 북해외식당 종업원 논리는 뭐냐면 추악한 공작에서 유인 납치해 왔더라도 지옥에서 구출해줘가지고 자유를 맛보게 해줬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수사관들의 인식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작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보기관의 행태는 왜 바뀌지 않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그들의 유전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DNA 1. 극우성. 극우성이란 극단적인 우파적 성향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극우성은 기형적입니다. 친일과 반공의 결합이기 때문이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해방되고 누구 살 길이 터졌어요? 독립투사들이 좋아졌습니까? 일반 민중들이 좋아졌습니까? 우리 분단과 함께 온 해방의 최대의 수혜자는 친일파예요. 일제시대에는 친일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하지만 일본 놈들 쫓아다니면서 그 놈들이 흘린 떡고물 주워 먹었는데 미국은 들어서 떡판을 맡겼습니다. 정말 싫지만 친일파의 해방이었어요. 친일파들의 권력을 잡고 진짜로 이 나라의 주인이 돼버렸습니다. 친일파를 기반으로 삼아 집권한 이승만. 그는 반대 세력을 짓누르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 1950년 특무대 창설. 미군 방첩대가 교육했던 특무대 요원들은 일제 헌병과 특고 경찰에서 부역했던 악질 친일파들이었습니다. 독립군 사냥으로 악명 높았던 친일파들이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빨갱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당시 특무대 요원들이 소지했던 메달은 그들이 가진 무소불위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본 메달의 소지자는 시기, 장소를 불문하고 행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친일 유전자를 가진 특무대는 이승만의 반공체제를 위한 친위대 역할을 했습니다. 김창룡 특무대장의 사주를 받아 범행했다. 특무대가 대구 형무소 중형수들을 공비로 위장시켜 사살했다. 이승만은 기다렸다는 듯 계엄령을 선포했다.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결과 지금 진보당을 그냥 두고는 이승만의 승기가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치안국, 특무대 각각 책임지고 어떻게든 진보당을 와해시키려고 했다. 특무대는 조봉암 선생이 북한의 간첩 양명산과 접선,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무대 의무실에서 주사 2대를 놔줬는데 정체 모를 주사를 맞았더니 백일몽 속에서 헤매이는 감을 느꼈다. 그런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조봉암과의 관계를 묻는 대로 네 하고 답변했던 것이다.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도 만주군 출신의 친일파였습니다. 5.16을 일으킨 자들이 어떻게 모였냐 하면은 한국전쟁 직전에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만났습니다.
5.16은 정보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반란이었고 그 정보 장교들이 만든 핵심 권력기구가 중앙정보부입니다.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은 특무대 요원 3,000명을 선발하여 중앙정보부를 창설합니다. 공산 세력의 간접 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둔다. 정통성이 취약했던 박정희 정권은 정보기관을 통합하고 재편함으로써 거대한 공안체제를 구축합니다. 일제가 잉태하고 이승만이 키웠으며 박정희가 완성한 극우 공안체제. 정보기관의 극우적 성격은 변할 수 없는 유전자로 뿌리박힌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모든 게 좌파척결. 국정을 없는 좌파척결이에요. 북한 업무가 아니고 북한도 좌파, 야당도 좌파, 거기에 있는 직원들, 호남 출신 직원들도 좌파. 저희들도 나가서 해외 나가서 하는 게 이제 좌파척결이 주 임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공안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이제 극우 보수 세력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편이 아니면 빨갱이입니다, 다. 그런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봐요. 이 사람들이 평생 한 게 저 새끼 빨갱이 아니야? 그것만 조사하던 사람들이 그 잡아서 뚫겨 베고 미행하고 그런 거 하던 사람들이 국제 스파이 그 최신 첩보 산업 동향 뭐 이런 거 방첩 기능을 어떻게 하냐고요. DNA 2. 폭력성. 극우성은 반드시 폭력성을 동반합니다. 반공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학살이 벌어졌던 이유입니다. 국가폭력의 상징인 대공분실. 이곳에서 수많은 간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도에도 없고 간판조차 없는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 그것은 폭력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거기 오는 사람들의 시간감과 공간감을 빼앗도록 설계되어 있죠.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대공분실은 제일 많을 때 44개가 있었어요, 전국에. 홍제동에 가보면 뭐 족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이곳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산실이다. 제1동포 유학생이었던 김병진 씨는 보안사령부가 운영하는 서빙고 분실로 끌려갔습니다. 수사관들은 김병진 씨에게 간첩 활동을 자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나흘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나흘 동안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완전 갑니다. 그래서 나흘 때 제가 기절했죠. 그때부터 폭력이 시작된 겁니다. 너무 때리니까 뭐 아픈 건 모릅니다. 아픈 건 모르겠고 숨을 못 쉬었어요. 소침 엘리베이터실이라는 방이에요. 치과에서 쓰는 의자나 비슷한 의자였는데 그 의자가 진짜 엘리베이터거든요. 몇 층인지 모르지만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지하에 내려갔다. 저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네 마누라 는 율랑너로 떨어뜨리고 이 새끼는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게 해서 고아원에 보내겠다. 이 사람들한테 조항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보기관의 끔찍한 고문과 구타는 몇몇 수사관들의 일탈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상관들은 신문을 말로 해서 되겠냐며 노골적으로 고문을 지시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국가 폭력이었죠.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이제 경찰관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인공이. 근데 주변에서 엄청난 압력을 가해요, 고문을 하라고. 그래서 잡혀온 노동자를 심하게 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기에 휩싸여서 너무 심하게 고문을 해요. 주변에서 말릴 정도로. 군사 독재 정권은 사라졌지만 정보기관에 내재된 폭력성의 유전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보위부 정보인데 왜 이 나만 거지 왔냐 하는 걸 그것만 해도 한 열흘 동안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막 정신이 돌 것 같더라고요.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인데 이걸 자꾸 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그 사람들 말 듣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인격 파탄, 겁주기, 그리고 종종 겁을 줬다가 조금 누그러지면 그때 사람이 확 의존하잖아요. 담배 한 대 주고 그냥 말 걸고. 양아치적인 수사 기법인데 싸가지 없는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가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수치스러웠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자존감이 완전히 흐물해지죠, 거기서. 그때는 정말 세상 밖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당사자의 심리를 완전히 그냥 제압하고 호흡을 제압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무너뜨려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내 인격을 조롱하고 눌러버리려는 그 악랄한 수사. 국정원에 의해 5년 동안 감시당한 최승재 씨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저희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모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우리 집에 CCTV 있는 거 아이가? 저기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다 일상이 있고 가족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가정을 갖다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 보수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적대적이고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갖다가. 국정원에 매수되어 공작에 가담한 프락치 김 씨도 폭력의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뭐 폭행을 하거나 감금하거나 그런 고문은 아니지만 계속 회유를 하고 또 같이 성매매나 이런 불법 행위를 하면서 이 집단에서 내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서 또 하나의 고문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기관이 자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괜찮은 걸까요? 변호인조차 당연히 겁을 먹죠. 저 겁을 안 먹겠습니까? 변호사들 상대로 해서도 조롱하고 그죠? 겁 주려고 하니까 변호사조차도 국정원하고 싸우려면 안전하지 못하다, 막 회피하고 싶은. 미영도 한두 번 썼던 것 같고 그나마 보안에 좀 더 낫다는 아이폰을 쓰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뭘 글을 쓰거나 이런 말을 하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이게 자기 검열이잖아요. 반정부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까지 그 낱낱이 들여다보고 사이버까지 다 지금 말한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사적인 생각을 다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이것이 어떻게 근대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 놀라움으로 하죠. DNA 3. 이기주의. 정보기관에 내재화한 극우성과 폭력성은 특유의 조직 문화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70년대 이후에 주요 간첩 사건은 조직단 간첩이 훨씬 많다라고 보이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북한이 간첩을 안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간첩 기구를 확대시켰단 말이에요. 인원도 많이 뽑고 뭐 그렇게 했는데 밥값은 해야겠고 자기 밥줄 유지해야겠고 하니까 간첩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만들면 되지. 정보기관들은 서로 경쟁하듯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첩 사건을 많이 만들수록 권력도 강해졌고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이근환이라는 악당은 신경으로 들어와서 경정까지 승진했는데 딱 한 번 빼놓고 전부 특진을 했어요. 특진을 반복했어요. 이근환의 경정까지 올려준 건 국가보안법이었죠.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고 자기들은 잔치를 벌인 겁니다. 승진잔치 벌였고요. 그다음에 공작금 잔치, 돈잔치 벌였어요. 간첩은 여름부터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말 때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거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진급 심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승진이다. 84년도였죠. 84년 여름에 고사를 지냅니다. 진짜 고사를 돼지머리에 앉혀놓고 수사과장이 나를 대령으로 부르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들은 뭘 해줄 건가? 그런 연설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간첩 사냥이 시작되는 거다. 대상자를 무더기로 잡으러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간첩을 잡았다 하면은 훈장 2개 정해져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받거든요. 그리고 보상금 몇 천만 돈인데 지금으로 하면 뭐 몇 억이나 되겠죠. 보상금을 받으면은 다 나누어 가집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을 이용한 정보기관의 포상금 잔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집행된 상금의 99%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사실상 정보기관을 위한 포상금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운 좋게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국정원의 일일이 조작 과정이 드러났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고요. 간첩 조작으로 됐다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 무죄 받으신 분들 또는 세상 떠나신 분들 많거든요. 조작됐고 무죄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유우성 씨의 사건을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과 공문서 조작까지 드러났지만 그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포상금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잡았다는 간첩이 누가 있습니까? 간첩 없습니다. 간첩 비슷한 사건을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보를 생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구조인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승진을 하고 포상금을 받아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들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작하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간첩 아니라는 걸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은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게 되겠죠. 근데 그건 고통스럽기 때문에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걸 합리화하죠. 간첩이다 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제가 그 보안사 책을 봤습니다. 간첩을 만드는 그 과정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 해야죠. 저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있더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건 7번은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7번 해야 거짓말은 자기대로 된다고 자꾸 반복해서 글쓰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는 과정에 어느 순간에 머리에 이렇게 탁 각인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간첩인 것처럼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믿게 되더라고요. 그걸. 집단이나 조직의 문화가 그러면 별로 죄책감 안 느낄 수 있습니다. 뇌물을 잘 안 받는다 사람들이. 근데 내가 받으면 죄의식을 느끼겠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다 받는 분위기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받아도 느끼긴 느끼겠지만 죄의식이 훨씬 덜합니다. 이거는 관행이고 문화인데 뭐 문제가 돼? 국정원 과거사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홍구 교수는 뉴스를 보던 중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거 아무개 아니야? 중국 공문서를 조작했던 사람의 정체. 그는 인혁당 사건 보고서를 함께 썼던 국정원 조사관이었습니다. 과거에서 중앙정보부가 한 제일 나쁜 짓을 중앙정보부를 대표해서 보고서를 쓴 친구가 사건을 조작해서 보내는 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고집은 세지만 나는 합리적인 친구였는데 난 그 조직문화라고 생각해요. 국정원의 과거사를 반성했지만 또다시 증거 조작에 나선 국정원 직원. 그 모순적인 행동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과거사위원회에 있을 때는 거기 분위기가 있어요. 조직 문화와 분위기. 그럼 이제 거기에 싹 이렇게 동화되면서 지내다 보면 반성하고 억울한 사람들 원한도 풀어주고 싶다는 사명감도 생기고 그러겠죠. 그 일이 끝나고 국정원으로 돌아갔는데 거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 친구는 뭐냐면 부역자가 됐었을 거예요. 조직 내에서. 국정원 과거사에 왔었던 것은 이 빨갱이들한테 부역을 한. 너 배신자지.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자기가 국정원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안 바뀌는 곳이구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목이었다고 생각해요. 개혁 가능성,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증명한 거고. 한마디로 이제 반민주적 조직 체계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개인의 양심, 뭐 개인의 어떤 신념 이런 거는 다 묵살됩니다. 그래서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상징적인 얘기지만은 자기 윗선에 호칭을 할 때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은 재판정에서 대장이라고 호칭을 하더라고요. 대장? 아니 무슨 대장? 무슨 대장이에요? 지금 전쟁합니까? 경찰이? 이 사람들의 마인드인 거예요. 굉장히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지? 그 사람들 지가 이해 안 되더라고. 지금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지금 달라붙어서. 국가보안법은 제 사람 잡아먹는 법입니다. 제 사람 잡아먹는. 친일과 반공주의, 극단적인 폭력성, 조직 이기주의. 이것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뿌리 깊은 유전자입니다. 그동안 정보기관의 개혁이 번번이 좌초된 것은 그들의 유전자를 바꾸지 못한 채 명칭 변경, 기관장 교체, 제도 조정 등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뭐 관료개혁 얘기 나오잖아요. 관료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떼를 쓰고 그게 관료 이익으로 되고 대한민국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공화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관주공화국입니다. 과거의 공안기관들, 검찰, 그다음에 사법부, 그리고 정보기관 이런 데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개혁을 맡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도부가 바뀐다고 해서 그 문화가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안에서 뭐 현장에서 근무하고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개혁을 하고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더 강하게 반발하고 절대 한두 사람의 얼굴에 바뀐다고 해서 바뀔 조직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겁먹을 조직도 아니에요. 그들의 이데올로기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 한 조직의 논리, 조직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리지 않고서는 국가보안법은 앞으로도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직은 해체가 안 되면 절대 과거와 단절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이상은 그걸 자양분을 해가지고 이 조직은 이 분단의 이 대결, 냉전의 이걸 가장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악랄한 공작을 펼치고 있을 거고요.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뒤에 딱 받쳐주고 있는 백인 거잖아요. 이건 자기들은 엄청난 큰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법이 있는데 뭔. 이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이 이제 국가정보원이나 다른 공안기관들이 그런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괜찮다라는 어떤 기반이 되는 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과연 통할까. 제3장 악용은 필연이다. 국가보안법과 정보기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입니다. 우리는 정보기관과 국가보안법이 어떤 방식으로 공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보기관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이죠. 1993년 인권활동가 노태운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2년 전부터 언론기관, 북한 자료센터 등 시중에 배포되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다. 같은 야구 방망이라도 야구 선수가 든 것과 폭력배가 든 것은 다른 것이다. 만약 노태운 씨가 인권활동가가 아니었다면 처벌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은 고무줄법인 거죠. 어느 개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고 어느 개인에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약간 법의 적용의 평등성, 형평성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건가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첩을 잡을 수는 있어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형법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간첩을 잡을 수는 있는데 만들어내거나 조작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형법만으로는. 근데 국가보안법은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첩을 만들거나 조작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국토를 불법 점령하거나 이처럼 형법은 실제 발생한 범죄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죠.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실체적인 범죄 행위가 없는 목적과 의도, 즉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어떤 생각을 두고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처벌한다는 것,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가진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때문에 제정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되었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고 그 사람의 사상 속에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판단해서 단죄한다는 것은 정당한 논리가 아닐 뿐더러 국가보안법 조문의 규정이 추상적인 것은 생각을 판단하고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증명의 방법이 없죠. 도대체 어떤 행위인가, 그것이 도대체 무슨 행위인가 자체가 그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결국에는 이제 추정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무엇을 통해서 추정하는가? 결국에는 그 행위자, 그러니까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과거 이력, 과거 행적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쭉 사찰해서 그걸 증거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뭐 사회운동 활동이라든가 그 감시가 필요하고 도청이 필요하고 이메일을 보고 그 사람의 SNS를 보고 사찰을 해보니 저 사람은 친북적인 사람이야, 반미적인 사람이야. 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십니까? 이렇게 묻는 과정 아닙니까? 극우 보수적인 시각에서 권력적으로 물어서 그 답을 끌어내고 인권 침해적인 수사 방식은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처벌까지 가는 법은 사실 국가보안법 말고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공안기관의 수사 방식이나 그런 감시나 사찰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심각하게 문제되는 게 국내잖아요. 국내. 정보기관이 내국인을 상대로 뭐 어떤 정보 활동을 한다. 저는 그거 자체로 상당한 위험이 있다. 그거 자체가. 이건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시점에 이걸 터뜨리면 현 정부의 뭐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정치 개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불법 사찰과 인권 침해, 고문과 조작,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과 정치 개입, 이것은 국가보안법 그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써놓고 그냥 자의적인 해석이 되거든요. 뭐 찬양했다 그럼 뭐 긍정적 얘기하면 다 그냥 걸리고 여지를 다 열어놓은군요. 뭐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열린 형태죠. 그것은 그 언제고 악용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 기구들도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모호한 용어로 정의되어 있고 행위의 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하다. 그 모호성으로 인해 독단적으로 적용될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다원성과 평화적 반대를 억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그것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생각을 처벌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은 국민들 속에 자기 검열과 공포를 심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빨갱이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는 몇몇 특정한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아무리 용감하고 용기 있게 발언하는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그 국가보안법적인 그런 검열, 그러니까 이런 한 번쯤 망설이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남을 믿지 못하고 단결 못하고. 지금 간첩 무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이웃집 아저씨가 간첩일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북쪽이 쳐들어온다, 간첩번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없죠. 과거에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있은 다음에는 그런 피해망상의 내용이 싹 사라집니다. 남아있는 건 그럼 뭐냐. 간첩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금의 이제 주된 두려움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레드 콤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빨갱이 공포증, 간첩 공포증이 아닙니다. 색깔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증이에요. 즉 간첩이나 종북이나 뭐 이런 거로 몰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죠. 문 대통령은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보수 진영은 즉각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국가 변란, 잠입 탈출, 목적 수행, 찬양 고무. 국가보안법의 악용을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근본 문제는 바로 반국가단체 규정의 모순에 있습니다. 반국가단체란 북한을 말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은 누구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남북이 분단된 조건에서 북한 주민을 처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반국가단체 규정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하는 데 적용됩니다. 북한에 대해 연구하거나 말하는 것, 북한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하는 것,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것, 북한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 팔아먹은 사람을 간첩죄로 의율 못합니다. 일본 산업스파이 그거 간첩죄로 잡을 수가 없어요. 북한 소속이 아니면은 또는 총련 소속이 아니면은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는 절대로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이처럼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과 정치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는 것이고, 수탈 없는 경제정책 등은 북한 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인민과 동일한 개념이고, 진보적 민주주의란 북한식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도 있죠. 문제는 언제 어떤 법이 적용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민간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남북의 사람들은 금강산과 평양, 서울과 광주, 부산과 대구에서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남북 교류였지만 갑자기 불법이 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통일을 하자는데 왜 그것이 제거되어야 합니까? 6.15 청년학생 본부는 북측의 청년학생 단체와 서신을 교환했습니다. 이 서신은 반전평화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 갑자기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로 기소됩니다. 문제가 된 서신은 통일부의 승인하에 교환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부도 이적 행위를 한 것인가? 법원의 판단은 오락가락했습니다.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북한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적 활동을 하면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 운동인 것처럼 포장했다. 적법한 교류 행사에서 논의된 결과물이지만 이적 표현물 소지로 판단한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 남북민간교류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그는 30년 동안 북한의 서적과 잡지, 영상물 등을 국내에 반입하고 공급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는 최근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공유할 수 있는 건 항일운동이다. 남쪽에 북쪽 사람들이 읽혀야 될 만한 글, 북쪽에 남쪽에 읽힐 만한 글, 이런 걸 갖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글을 계속 발표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북한 책이라고 무조건 비판을 쏟아붓고 판금 조치를 내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학술과 남북 교류 목적을 위해
북한 관련 책들이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할 때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정보기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한 9시 되기 직전에 배를 눌러서 열어줬더니 한 10여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 들이밀면서 수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조사를 갖다 받았죠. 이게 무슨 국가기밀도 아닌데 100년이나 더 지난 그 옛날 항일 운동 얘기조차 못 알리냐고. 내가 1960년 4.19 때부터 한시도 이시 불철주야로 민족과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는데 내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당신네들한테 조사받는다는 게 비참하다고 내가 그래 얘기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어떤 행위는 보호받으며 어떤 행위는 처벌받는지, 누가 하면 보호를 받고 누가 하면 처벌을 받는지, 처음엔 합법이었는데 언제 어떻게 불법으로 뒤바뀌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수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도 늘어나는 모순. 국가보안법을 존치한 상태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남북 간의 어떤 교류나 협력과 관련한 각종 법들하고 국가보안법은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어떤 그 헌법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 법적인 충돌과 모순을 왜 이렇게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가? 두 정상만 만나가지고 뭐 사인하면 회담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민중의 자발성에 기반해서 남북 화해 협력, 교류 협력 뭐 이런 게 진행돼야 되거든요. 국가보안법 체계에서는 참 어렵죠.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밀정보기관이 통제하는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만 가능하잖아요. 국정원이 통제하는 교류 협력만 가능한 것. 사실 일제시대 때 일반적인 사람들도 서울역에서 베를린 기차표 타고 갔거든요. 기업들도 당연히 그러한 인력이라든가 상품, 물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잖아요. 국가의 안보를 빙자로 경제의 새로운 탈출구도 우리는 지금 스스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다 대부분 다 그만뒀어요. 아무리 이제 거짓인 것 같고 불확실 사건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대표단들을 다시 다 보게 되는 거죠. 저를 비롯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게 통일 경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이 통일을 가로막고 평화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제도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니까. 21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국민의 명령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1년 5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10만 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청원을 시작한 지 단 9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국정원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존치 개정이다. 자기들 서식 환경이 변한다 이거예요. 공안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분단 상황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통일되면은 자기들은 죽으니까 분단시켜서 절반을 차지하는 게 낫다. 분단국 체제를 유지시켜야 하고 또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움직이고 그 사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태생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의 실행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불법 공작과 정치 개입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개혁하는 것. 그것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존치하는 한 정보기관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실행자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근거이자 비전입니다. 공안기구의 비전은 국가보안법에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존재의 근거도 없어지고 자기들의 비전도 없어지거든요. 서로가 존재해야 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본인들이 계속 그 힘을 가지고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공안 조직이 가장 절박합니다. 그들의 절박함을 지금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범법 철폐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범법 철폐를 지금 왜 못하고 있어요? 의원수도 지금 충원하고 있고.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이 국회가 철폐에 나서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찬성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결단뿐이 없어요. 지도자들이 정말 의지를 갖고 결단하는 것. 국보법이 사라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국보법이 사라지면 남보가 무너진다고 거구원 날 떠들어대는 그놈의 안보 타령에 죽어간 억울한 놈들 도대체 얼마냐 국민들을 다 죽이는 안보가 뭐가 필요해 민주주의 다 죽이는 안보가 뭐가 필요해 통일보다 앞선다는 그놈의 안보 꺼져라 통일해서 잘 사는 게 그것이 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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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가 안보다 인권 존중하는 세상 그것이 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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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이 안보다 우리 민족 잘 사는 세상 그것이 안보다 국보법을 당장 철폐해 독립군을 죽이던 법이 치안유지법이고 그 법이 이름만 바꿔 국보법이 되었네 친일파를 지키던 법이 치안유지법이고 친일 후손 지키는 법이 국보법이네 국보법이 사라지면 안보가 무너진다는 이제 그런 개소리는 그만 집어치워라 친일파를 지키는 안보 우린 필요 없으니 조중동 한나라여 이 땅을 떠나라 안보다 안보다 민주가 안보다 인권 존중하는 세상 그것이 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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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이 안보다 우리 민족 잘 사는 세상 그것이 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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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가 안보다 인권 존중하는 세상 그것이 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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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이 안보다 우리 민족 잘 사는 세상 그것이 안보다